줌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지역 이름과 어린이집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더 어느 분들이 와 계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마친 후에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줌에 계시고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다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공립의 현실화,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발표자의 말이 원활히 들리도록 개인 마이크는 음소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줌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일부 사회를 맡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 허현주입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 줌과 유튜브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 함께 국민 의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에 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 정책의 방향에 관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감사와 사랑의 박수, 또 줌에서와 유튜브에서는 물개 박수도 좋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김원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의 정인자 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홍승영 과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줌과 유튜브 영상 송출 기술 지원을 후원해 주신 사단법인 에듀케어 이창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과 보건복지부 홍승영 과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서로 환영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니까 더 뜨거워진 토론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의 개회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개회 환영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 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 또 줌으로 이렇게 뵙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정인자 회장님과 특별히 이제 좀 실제로 이러저렇게 평상시에 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맡아서 애쓰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중에도 또 에이스시거든요. 우리 김원희 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책자에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원장님들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보육이 중요한 거, 의미가 있는 거, 또 지금까지 온 과정 다 알고, 또 가야 할 길도 다 알고, 얼마나 이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중요하고, 또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있어 소중한지 다 아는데, 또 우리가 갈 길도 공보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현실은 그렇게 또 마음같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의 공보육의 현실화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문제지만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이렇게 힘도 모으고 지혜도 모아서 공론화해서 한 번 또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조금 이렇게 거둘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논을 드려서 오늘 자리가 있게 됐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진행되는 말씀 또 모아지는 말씀을 집중해서,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할 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몇 가지라도 좀 집중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풀어가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지금 풀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늘 수고하시는 그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한다 하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노력 또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정인자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우리 지금 10,000명은 부족하지만 1,000분 넘게 들어와 있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정인자입니다. 오늘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김원희 국회의원님과 또 국회와 후원해 주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그리고 오늘 줌 유튜브를 완전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에듀케어 아카데미 이창수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투자로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육 교직원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정책으로 아동과 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환경이 조성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방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현실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주제별로 보육 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의견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와 아이들,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 공공성, 안전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보육 현장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꽃들이 만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수장으로서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패스할까요? 네.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따 자장으로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영상으로 축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김상입니다.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정인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님, 그리고 좌장 역할의 김원희 의원님, 발표를 맡아주신 이완정 인하대 교수님과 손승복 동서울대 교수님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면서 보호와 교육을 약칭의 보육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시화되자 영유아 보육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04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가족 구조가 다양화되자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한 등 영유아 보육법을 전면 개정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보도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나아가 공보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공보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에 의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해서 보호자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양질의 공보육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출산율 0.84 그리고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보육 체계를 촘촘하게 확충해야만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공보육의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오늘 정치 토론회가 더욱 깊게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정책과 입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의장님께서 격려와 당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사 동영상을 보면서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준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장님께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보건복지위원회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김원희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6년 수립된 1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이른바 새싹 플랜이죠. 에 의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보육 기반 조성이 명시된 예로 2018년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공보육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서 전, 관, 학계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 패널 토의 후에 마지막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방안 발제를 맡아주신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이완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완정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이완정입니다. 지금 제 앞에 김민석 위원님 앉아 계시는데요. 통상은 가시는데 안 가시네요. 제가 하는 말이라면 제가 서울대 가정대 84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김민석 위원님이 학생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스타일 멋진 옷가. 그래서 이제 김민석 형아가 이제 뭘 하면 이제 쫙 돕니다. 오늘 어땠다. 무슨 바지를 입었다. 사실은 이렇게 대면에서 뵙는 거는 저는 처음인데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면 민석이 형이 어땠다더라. 요즘 어떠시다더라. 아까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한마디만 잠깐 드리면 정책을 만드시는 곳에 있으시니까 아동의 돌봄에서 요즘 초등 방과후 돌봄의 질이 조금 더 주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은 주로 방과후 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 방과후 보육.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어느 선에서 단절이 됐는데 약간 그 질을 논의하실 때 그 부분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관련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해야 한다. 이제 이건데요. 저에게 아마 할애된 시간이 한 20분? 근데 한 15분 만에 할게요. 이제 이 제목이 공보육의 현실화예요. 그럼 이제 공보육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죠. 이제 공보육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는 이제 정부 정책 수준에서는 통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 다음에 이제 보육비용 확충 이런 걸로 논의가 됩니다. 이제 사실 정부는 계속 확대해 왔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의
그 공공성 확보라는 걸로 정착하는 것은 사실 원장님들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국공립 원장님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 그 관리 행동을 하셔야 한다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쪽에 보시면 이제 피네라는 그 학자가 이제 이 기본 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50개 주에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각종 그 인가 기준, 질관리 모니터링,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1번이 사실은 아동학대 탐지 및 예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보육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그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국공립 원장님들은 기초서는 다 확보돼 있고 우리는 이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거기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기초선에서 이제 펑크가 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선은 상시 관리하셔야 되는 관리 행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그 질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우리는 이제 그림에 있다시피 구조적 질과 가정적 질을 확충해 오는데 정책적으로 노력해왔죠. 그런데 부모의 관점에서 보거나 교사의 관점에서 보거나 유아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질은 따뜻한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은 관리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쪽 가면요. 그 외국에 소위 이제 아동학대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문건들을 뒤져보면 크게 제가 한 3가지, 4가지 해놨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NAYC에서 96년에 이미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주요 내용은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그 케라 조지와 킨달의 2008년 문건은 미국 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관리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포인트는 잘 뽑아라,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업무를 잘하도록 기초 오리엔테이션을 충실하게 해라. 그리고 업무 과정을 그래서 모니터링 해라.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그 논의를 해서 이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라. 그래서 사실 비교적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CCRNR 네트워크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았는데 의심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대응해서 그 종사자의 권리도 보호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볼 때 결국 이제 한 9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제 첫째를 보시면 요는 이제 잘 길러야 된다. 이제 그건 이제 대학에 있는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잘 뽑아라의 문제입니다. 이제 원장님 개인들이 뽑으실 때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자원이.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별로 모으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인적성 검사를 해서 그걸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요. 3번째, 잘하겠지. 국공립교사 정도면 잘하겠지라고 믿지 마시고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분명하게 하셔라. 이 관리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매사추세츠 법령 넣어놨는데요. 하지 말라는 행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지 말라는 행위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연구도 해서 그냥 여기다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행위를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 하면 교사마다 이렇게 신념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면 교사가 자기 경계를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다른 교사가 원장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어린이집마다 각자 만드시는 게 맞다. 이거를 거의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해놨어요. 아마 초기에 업무연락으로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아 교수님이 아마 개발하신 건데요. 이제 하라는 게 있어요. 경청하라, 공감하라,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라, 한계를 설정해 주라, 그 다음에 멈추기를 하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부정어보다는 뭐를 하라는 걸로 행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맨날 없으니, 우리나라 보육적으로 맨날 사실 돈이 없죠. 보육적으로 보육료 지원하고 나면 사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죠. 유치원은 그래도 좀 난데, 사실은 외국에는 이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만드시면 좋은데 안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일정 허브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아마 이 일정 허브에 모으는 일조차 돈이 없어서 아직 못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원장의 입장에서 자료를 어떻게 찾을까? 이러고 찾아봤어요. 저 이틀 찾았잖아요. 아동학대 예방관리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찾았더니 저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몇 개는 제가 개발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게 자료의 접근성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느 시대인데 이제 이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발달성의 문제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의 역량을 좀 줄어드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이랬을 때 이거를 추가 지원해줘야 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건 기존 보육교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 개인의 선이나 원장 개인의 선으로 남아있어서 사실 버겁죠. 사실은 심리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지원하고, 이것은 발달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도 지원해야 되고, 그를 지원하는 교사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양육하는 부모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 국가의 역할들이 이제 있는데, 외국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실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실 텐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그것이 노동감시의 방향은 아니어야 된다. 잘못하시면 정말 소송당하시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직접 관찰을 하시고 사례 중심의 장학 지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뭐를 하라를 하려면 사실은 교육과정이 논리중심성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4차 표준교육과정의 핵심이 3차보다, 제가 이 표를 찾아냈는데요. 이걸 우리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커리큘럼이 만들어낸 놀이였다면 이제는 놀이가 만들어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게 될 거고요. 여덟 번째,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원장님의 관리 행동이죠. 네, 그래서 조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인간관계 관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지원해줄 전문가 그룹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 경영학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웁니다.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조직을 잘 모르시니까, 그럼 우리가 배워서 브릿지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경영에 가서 실제로 막 배워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그룹의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경영학 교수님들 한번 부르려면 정말 비쌉니다. 그분들이 되게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고, 아홉 번째,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물론 학대 행위를 저질러서 TV에 나오는 정도면 그것의 법률적 자구책을 마련하는 건 본인이지만, 사실은 이제 의심 사례로 신고받았을 때 굉장히 취약하죠. 변호사 한 명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적 지원도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2018년과 2020년에 보육교사 2명이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거의 시달림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도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동학대는 아시겠지만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이고, 그것을 위해서 원장님 개인의 관리 행동도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듣다 보면은 공감하시겠지만 정부의 지원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다. 지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보육재정이 엄청나게 많지만 1조 이상이죠. 그렇지만 1조 이상이 아니라 10조인가 봐. 많지만 사실은 이런 지원 체계에 쓸 돈은 없었고, 그걸 사실은 개별 근로자들한테 맡겨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완영 교수님의 꼭 핵심만 압축적으로 한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과의 학창 시절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토론회를 아주 부드럽게 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본적 안전관리의 영역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9개 내용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달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과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공적 지원 체제를 마련을 통해서 풀어가자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완정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익교육의 현실과 공공의 어린이집 진단과 과제 토론을 위한 첫 번째 주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정 패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영유아 미래연구소 장은미 소장님 모셨고요. 교사 김윤준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주제 발표에 이어서 이 두 분 패널들의 토론 발표는 듣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분 먼저 장은미 선생님이 먼저 해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미래연구소 소장 장은미입니다. 인권 감수성이 실행되는 교육을 지향하며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권 감수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실현하는 교육이란 모든 상황에서 영유아가 평등하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영유아로서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합니다.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가진 주체자이며 자신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발달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성인에 의해서 영유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인권 감수성을 실현하는 보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은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존중의 과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존중의 과정이란 영유아를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영유아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교수법을 사용하고 끊임없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민감한 행동은 영유아들에게 인권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배워가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국가의 보육제도와 정책의 전달 체계이자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의 실천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인권 감수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핵심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완정 교수님의 원고에서 제시한 어린이집에서의 질관리는 기초선에서 영유아의 건강 안전을 항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상선에서는
양질의 상호작용과 교수법, 우수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투톱 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초선에서의 질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지도감독과 더불어 평가제, 부모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점검, 평가제, 부모 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방향이자 구체적인 운영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해서 보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맞지만 점검이나 평가와 같은 제도적 규정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실행하는 수준 높은 보육의 질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질의 상호작용과 교수법, 우수 프로그램 지향과 같은 향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해서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들을 스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 전문가인 원장에 의해서 자체 컨설팅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활동 중 영유아의 기본 생활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원장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은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태도를 이끌어내고 수시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윤리의식을 갖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교육과 다각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사의 윤리의식이 구치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윤리의식은 영유아들과 하루 일과를 보내며 다양한 선택과 역할을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도덕적인 갈등에서 보육교사의 윤리의식을 토대로 질 높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는 보육교사 윤리경영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실행되는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보육교사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될 것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인권 감수성을 실행할 수 있는 보육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인권과 보육교사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보육 현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장인지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권리 존중 교사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된 영유아 권리 존중 교사교육 내용에는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전혀 없고 교육의 운영 방법 또한 역시 대집단 형태의 강의식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어서 인권 감수성이 시행되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지고 또한 그 사례가 교사교육의 내용이 되며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인권 감수성이 실행되는 보육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서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하나인 보육교사가 영유아들과 보내는 하루 일과를 인권 친화적인 보육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기본적인 철학과 신념의 토대인 윤리 강령을 재정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육교사 윤리 강령은 2010년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인권 감수성을 비롯한 인권의식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보육교사 윤리 강령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인권 감수성을 실행하는 보육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 감수성이 실행되는 보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실행하는 그 구심점은 원장님에게 있습니다. 원장은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 운영의 제반 업무를 담당할 때 원장의 보육 신념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유아의 인권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보육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행을 통해서 많은 연구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차 표준보육과정의 개정에 의해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 보육과정의 운영 사례를 통해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 개별 현장의 여건과 학부모의 요구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사례가 공유되어지는 구심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의 인권 감수성을 실행하는 허브의 역할,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수한 인권 친화적 보육을 지역사회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개방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교류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많은 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부모와의 협력을 어려운 직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직원 관리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여러 민원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받는 어린이집을 상담하여 주고 인권 감수성을 지도하여 관리해주는 리더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줄 때 보육의 공공성을 통한 최선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인권 친화적인 보육을 실행하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실행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기관으로서 질 높은 보육의 연구기관으로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받는 당당한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은미 연구소장님 고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수한 인권 친화적 보육을 지역사회 어린이집에 개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소 그리고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인권 친화적 보육을 실행하고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리더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에 대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권선임교사 김윤진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제 어린이집 인권 선임교사로 근무 중인 김윤진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 현장의 의견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교사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참고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교사로서의 소견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린이집에 입소했던 한 아이의 케이스를 보면 아이가 입소 당시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놀이했고 교사가 분말 추천이 안 됐고 그리고 교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무슨 교사의 눈 밖으로 자꾸 나가려는 행동들을 보였는데 선생님이 적응 기간이라서 아이가 낯선 공간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관찰해봐도 아이가 비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부모와 상담을 했고 어머니 아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저하고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리고 놀이에 참여를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놀이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희 아이 자폐 아니에요. 자폐 검사했는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 아이 그냥 좀 놀이 치료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입소할 때 한 번 이야기 없었던 내용이었고 선생님이 좀 당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그리고 아이의 놀이에 어떻게 개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어요. 그 아이 이제 그렇게 놀이하고 또 다른 아이가 대근육 활동도 또래보다 좀 대소도 좀 발달이 잘 안 되고 언어 발달도 만 3세인데도 불구하고 만 1, 2세 수준으로 멈춰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아이도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어릴 때부터 이제 자극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자극 치료가 필요해서 어머니께 권유를 들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케이스도 모두 다 한 교실에서 갑자기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교실이 또 유난히 3살 때부터 만 1세 때부터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대소변이 잘 연습이 훈련이 안 됐던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대소변 정리를 해줬어야 됐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선생님 옆에서 떨어지지 않거나 울면서 하소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1대 15인 만 3세 교실에 함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럼 이 교실에서 보조교사 없이 1대 15의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사대 아동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정 교수님께서 쓰셨던 글들 중에서 제가 읽다가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지금 개인적인 발달장애 문제가 있는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고 또는 부모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 아이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실에서 낙인이 찍히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실의 스트레스는 선생님의 우아했던 아침 모습과는 다르게 점점 악인으로 선생님을 정말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돌변하게 만들고 선생님은 정말 예기치 못하는 그런 훌목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사례까지 연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대 교사 비율은 10년 전 출생률에 의한 인구학적 구조로 저출산 시대인 지금 거의 초저출산 시대인데 지금과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하나이만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실에서는 그 아이만 케어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아주 밀접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만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교실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대 교사 비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보조 인력을 현실성 있게 투입해 주시면 아동학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양육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그 아이의 상황을 묵인하거나 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교사와 양육 정보를 상담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학부모와 갈등이나 문제시의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 교사 또는 어린이집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고발하는 사태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부모들로 인해서 교육실의 상황은 더 신뢰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범죄 소굴 아닌 범죄 소굴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정확한 연대와 아이들에 대한 지지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입소 전에 영유아에게 의무화된 발달 검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부모가 묵인 또는 부인하고 있거나 민감하지 못해서 그냥 놓쳐버리는 영유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에게 상호작용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든 아니면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물리적 또는 신체적, 정서적 방임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보고도 유전이야,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애기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양육 태도를 보이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보육실에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낙인을 찍히겠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적절한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처럼 양육하고 보육하는데 마을 공동 육아 또 사회적 책임 영향을 가진 교사와 부모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연대가 튼튼해지지 못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사에 대한 불신, CCTV 열람 요청 등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최소화로 시키려면 다 함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은 부모에게 아이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있었던 일들을 속이지 말고 은폐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을 묵인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버리면 교사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교사와 부모의 유기적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이 사회적 돌봄기관으로 존재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CTV는 교사를 감시하기 위함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왜냐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기보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요즘은 CCTV 열람 요청들이 대부분 오해로 인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거의 맹신하고 교사의 말을 선생님들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CTV를 열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고 부모와의 연대가 좋았다면 연락 신청이 없었을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CCTV를 열람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생깁니다. CCTV 열람 시에 교사나 원치 않는 영유아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영유아만, 즉 부모가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법제화시켜 주시면 기타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CCTV를 자꾸 사람보다 기계를 맹신하게 만드는 사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꾸 없어도 되는 공간들까지, 교육실에 있는 사각지대 하나하나들까지 모두 다 CCTV로 통틀어서 열어서 다 보려고, 정말 교육교사는 정말 어디에 가서 뭘 할 수 없는, 정말 코가 간지러워도 코를 팔 수 없는 그런 현실까지 왔거든요. 자긍심이나 자존심, 교실에서의 교사노움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보호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가, 대변자, 치료자 등으로 구성된 중재팀들이 있다면 아이, 교사, 학부모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동학대 선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누구와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감정은 어땠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고, 그 감정들을 계속 파헤치다 보면 다음 유사 사례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교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일련의 사건들 아니면 작은 소소한 일들도 교사회의 시간에 원장님과 토론하고, 그리고 그 방법들, 그리고 팔로우되는 것들을 모두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저는 되게 좀 안 좋은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교실에서 묵인되는 일들, 그리고 내 목소리, 내가 하는 행동들, 내 눈빛, 내 손동작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선생님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선생님 하고 눈 한 번만 찌끗해주면 아차, 그치, 우리 땡땡이 하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실의 상황들을 조금만 선생님들이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아이들과 웃음꽃을 만개하게 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선생님 발표 고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현실에 대해서 좀 약간 먹먹해질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셨고요. 지금 첫 번째 공보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첫 번째 주제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방안 지정 패널 토론회 발표까지가 끝났거든요. 토론회는 좀 이따 하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완정 교수님하고 두 분 장국미 패널님, 김윤진 패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 이름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김민석 위원장님은 가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줌으로 지켜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모아서 질문지로 만들어서 그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패널들께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은 모아서 그 토론에 말미하는 것 같습니다. 안내드립니다. 다 됐나요, 이제? 다 됐나요? 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실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신 동서울대 아동보육과 손순복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주제 발표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서울대 아동보육과 손순복 교수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했고, 그리고 원장을 거쳐서 지금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을 길러서, 목소리가 너무 낮나요? 네. 마스크를 쓰니까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을 길러서 현장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좋은 교사로 잘 크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발제가 잘 성취되어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실화 방안,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하겠는데요. 진단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 지원 및 재정 체계와 그리고 그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대안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수 인력 확보 그리고 공교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육 정책이 1991년 교육과 보호라는 그리고 이게 통합된 보육은 이게 생겨났죠. 그걸 근간으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이제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2004년도에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 대폭 개정을 했죠. 그러면서 보육교사 자격도 이때 자격증이 생겨났고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고 다각적인 노력과 발전이 거듭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무상 보육이 실시되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 제3차 중장기 계획이 이제 진행되면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8가지로 제시를 했죠. 자,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얼마만큼 그 시설이 확충되었고 이용 아동이 확충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변화 추이를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005년에서 2019년 어린이집 시설 국공립 어느 정도로 확충되었는지 좀 보면서 아이들 숫자는 또 어느 정도 확충되었나를 본다면 5.2%에서 시작이 되어서 11.8%까지 그리고 이용 아동 수는 11%에서 17%까지 많이 그래도 증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된 도시를 보면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예, 그래서 서울은 보면 시설 확충 40%라는 그런 정도를 어느 정도 채우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도 증진의 폭은 작다고 하지만 차근차근 커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보육지원 체제 개편을 통해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이원화로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지원해주고 보조나 대체교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격과 관련해서는 학점제 방식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그래서 마스크 벗을까요? 벗어도 될까요? 네. 살 것 같습니다. 네, 보육교사 양성 체제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정부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체제를 우리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수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원 충족, 율 감소로 인해서 오는 재정적 어려움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우리 망고의 진리를 여기서 더 들먹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높은 보육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육교사라는 것이고요. 이런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환경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고 전문성을 지원하는 환경에 노출될수록 교사의 질은 높아지더라. 반대로 그런 것들이 낮아질수록 아무래도 낮은 성과와 만족도가 낮은 만족도를 보이게 되고요. 이는 곧 명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발제했던 학계와 그리고 우리 김윤진 선생님의 그 절절하고 그 현실감 있는 이 사례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발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이런데 현 보육의 현장은 영아와 유아의 인건비 보조율 차이의 가장 큰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력교사의 유아반 배치와 채용의 기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너무 잘 이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수준 높은 전문성과 자질, 능력을 갖춘 보육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학력과 전공, 학과가 무시된 호봉체계로 인한 우수 인력 확보와 그 채용을 했어도 그 교사의 자존감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득에 있어서 학령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그에 따른 적정 임금 구조 개선이 고용 유도와 관련되고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신 교수 외에 연구에서 이 결과를 볼 수 있었죠. 대학의 예비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저희가 졸업생의 진로를 파악해 보면요. 4년제거나 3년제 학제의 보육 관련 전공 졸업생이나 2년제여도 우수한 이런 인력들은 대부분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등을 우선 선택해서 가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우수한 보육교사 1순위 취업 선택지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지원시설 지원 구조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각 어린이집에서의 책임이 너무 막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고는 있지만 어떤 단일한 보육 비용, 표준 보육 비용을 산출하는 이 근거가 좀 단일한 하나의 근거에 되어 있습니다. 원고 32쪽을 보면 자세히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대비 충족률이 낮아졌을 경우나 호봉이 높은 교사가 일정 이상일 같은 경우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는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 비용에 보면. 그래서 이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책임이 되고 있죠.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공보육을 공고히 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정 지원 방식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진단의 1, 2, 3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정부 지원시설의 인건비 보조금 방식과 경력, 교사 기피 양상 구조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체계로 인한 우수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방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방식과 경력교사 기피 양상 구조를 좀 찾아볼 건데요. 표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보육 비용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 시설과 정부 미지원 시설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두 유형으로. 여기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시설인 거죠. 여기는 보면 보육료 지원 단가와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인건비 지원은 원장의 급여의 80%와 영아의 80%,
그리고 유아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에서 유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 인건비 지원율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결국 큰 어려움, 재정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30%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역사를 압니다. 왜? 최초로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단하게 시작했던 그 시절에 저는 교사였거든요. 주임 교사였습니다. 자, 91년도에 90%를 각각 다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보육료를 직접 수납하는 형태였죠. 자, 그리고 95에서 2004년도를 오면서 45%로 인건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아반은 2005년 이후가 되더니 영아도 10%가 줄고 유아도 30%가 엄청나게 줄어들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한 근거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갑니다. 자, 여기와 이것과 더불어서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지원은 만 3세 아동일 경우 15명 기준으로 봤을 때 재원 아동이 8명, 최소 8명, 4세는 최소 11명 이상일 때만 이 인건비 30%도 지원해 줍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인건비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은 얼마를 줄까요? 한 달입니다. 감소하는 그 해당 월까지만 30%를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서 충당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보육료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봤을 때 12년도부터 차츰차츰 2만 원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유아반 보육료 지원 단가와 인건비 보조금 30% 지원은 어린이집 구성원의 경력과 아동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호봉 교사를 기피하는 양상을 가져오는 구조적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일부가 인건비 7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반별 현황 비율이 낮아질수록 재정 어려움은 더 큽니다.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나올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산 비율과 정원 충족률을 좀 알아봤습니다. 출산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가 되면서 확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이거는 3월달 지금 정원 충족률은 3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낸 자료인데요. 보면 그나마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정원 충족률이 2020년도가 되면서는 그것도 무너지고 67, 그 다음에 2021년 올 3월 달에는 63% 정도만 충족률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할까? 심히 재정이 걱정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유아반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과 교사의 호봉에 따라서 학급 운영을 3세반 1개 반일 경우와 3세반 2개 반, 4세반 1개 반일 경우를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부의 표준 보육 비용에 기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3세 1개 반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다고 할 때 지금 7호봉과 4호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동, 그 다음에 교사 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급여, 교사 급여 여기에 따라서 보면 100% 채웠을 때는 인건비 비율이 전체 운영비에서 45%, 48%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10%의 아동이 부족해지면 벌써 7호봉 교사의 급여는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70%가 못 되는 이런 충족률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70% 선에서 좀 볼 때 이미 표준 보육 비용 단가에서 인건비가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6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인건비,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이러면 어린이집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개의 유아반이 있다면 좀 나아질까?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의 정원 충족률이 부족해지면 여기도 어떻게 되죠? 50%를 이미 인건비가 차지하고요. 70%를 넘어서게 될 충족률이 70% 정도만 되었을 때는 55%를 넘어서는 이런 인건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고시한 표준 보육 비용은 만 3세 이상일 경우 인건비 비율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체계로 인한 우수한 보육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되어 있죠. 이 이원화되는 게 폭을 줄이기 위해서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상이한데요. 그 중에서도 호봉체계는 매우 다름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보육의 현장을 좀 보죠. 보육교사 1년 양성과정을 나오나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나 4년제를 나오나 처음 신규 인력이 들어오는 초임교사일 때는 학력과 상관없이 1호봉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은 학년 2년제에 따라서 그걸 인정을 해서 6호봉, 학년제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범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한 호봉이 더 주어지고 있죠. 네,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에서 졸업한 사람이 유치원 자격을 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 관련과에서도 우수 인력 10%에 한해서 유치원 교사 자격을 주고 있다면 우리 보육교사는 아무 상관없는 학과에서도 51학점, 전문대학 이상에서 51학점을 취득을 하면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이전에 발표한 아동학대는 이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우리 심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비합리적 호봉 체계는 질 높은 보육교사의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졸업 이후에 학력 등을 인정하는 유치원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최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학점제에 어디서 학점만 이수를 하면 자격을 이수하던 방법에서 아동 보육학과 중심의 학과제에 의해서 자격 취득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 역량 강화나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를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만이 아닌 그에 상응하는 적정 처우 체계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개선이 된다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진단에 대해서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방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보자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세입 구조를 좀 표해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 보육료하고 보육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아동 영유아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해주죠. 정부가 지원해주죠. 부모가 내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로 가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인건비 보조금을 이제 지원합니다. 원장님 80%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아교사 80, 그 다음에 유아반 30%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경상비로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재 교구비와 급강식 시설비 기타 운영비 이런 것들과 함께 인건비를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는 국가가 이만큼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보육료에서 영아반에서 20% 정도, 그 영아반 보육료에서 유아반 보육료에서는 70%가 와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 이후에 분명히 무상으로 보육을 하면서 보육료가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주는 인건비도 국가가 주는 거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결국은 부모를 거쳐갈 뿐이지 국가가 주는 건데 왜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네. 자, 최근 정부는 초등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국공립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육원 30년이라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저 기존의 이런 설립 운영의 방식에 고착되어서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목표를 삼은 사회적 책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충분히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단에 따라서 대안을 찾아볼 건데요. 우수 인력 확보와 공교육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서 대안을 찾아볼 건데 3가지로 하겠습니다. 유아반 보조금 비율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과 호봉체계 개선안과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분리를 통한 인건비 100%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표를 좀 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전국 보육교사의 호봉 분포가 아직은 이걸 이제 나오지 않았는지 찾아지지 않아서 서울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동대 교사 비율을 따져가지고 유아반 교사의 그 수와 인건비를 이렇게 이제 추산한 거예요. 추산해서 이만큼의 이제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아반 교사라고 해서 그래서 평균 호봉을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표가 왜 이렇게 깨어질까요? 컴퓨터 버전이 달라지면서 깨어지죠. 전국 보육교사 호봉별 분포에서 똑같아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지만 책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이 숫자를 외우지 못해요. 저는 이 큰 숫자를 외우지를 못합니다. 30%를 지원했을 때 얼마죠? 30%를 지원했을 때 월 130억 정도가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20%를 올려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50%를 이제 인건비로 그 유아 교사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216억 정도가 되어서 증감을 보면 86억 정도가 증감이 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연간으로 본다면 1,560억 정도가 이제 30%일 때라면 20% 이제 올려서 그 인건비를 지원을 했을 때 2,601억 원 정도. 그래서 차이를 보면 1,04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곳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볼게요. 이 돈을 온전히 국가가 더 지원해 주지 안 해도 되는 것을 다음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그렇게 초과되지 않는 것을 이 다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째 대안으로는 호봉체제 개선안에 대해서 근로자의 인권 자본 투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는 매우 어린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입니다. 교육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인성체제인데 우리는 교사로서의 인성체제를 재구성해 줘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 양성 과정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수한 인력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이미 실적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과 같이 학력을 호봉에 인정하는 이렇게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봅니다. 일단 유치원과 비교해서 유치원만큼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2년제 보육과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서 2급 자격을 따고 올 때 학년을 인정을 해서 학제를 인정을 해서 350에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마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년씩 많아질수록 한호봉식 올라갈 수 있는 제도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전공학과 2년제에서는 2개의 자격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을 딸 수 없을 거예요. 3년제나 4년제에는 2개의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학점 51학점이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물에서 녹아나는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50부터를 제시를 해봤지만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학력에 따라서 2년제, 3년제, 4년제로 구분해서 보육 관련 전공학과 학력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호봉체제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및 보육 질의 관리에 대한 전공학과 중심의 자격 취득으로 현 체제를 개선하고 학제에 따른 임금 호봉을 이제 조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면서 타 전공 학과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좀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보는 그 제도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봅니다. 자, 대안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를 분리해서 주고 있는 이것을 인건비 100%를 지원을 하고 운영비랑 분리하는 방안으로 찾아보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입이 이렇게 보육료하고 인건비 80%, 30%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운영했을 때 들어오는 돈, 세입 비율이 인건비가 보면은 보육료에서 들어오는 돈이 36.8% 정도가 돼요. 그러면 보조금, 국가가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은 63.2%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세출, 나가는 돈으로 조정을 하는데,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사례를 몇 개의 시설 유형을 했냐면, 48인 시설, 그 다음에 75인 시설, 그리고 90인 시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8인 시설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고요. 운영비가 25.9%를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잘 보고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들어야 쉽게 이해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디 어차피 인건비를 이만큼을 넣어주고 나가는 인건비가 이 정도라면 약 10% 정도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보육료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운영비로 나가는 돈은 또 10%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지금 줌인가요? 예, 화상으로 보시는 원장님들도 이해를 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요. 잘 볼게요. 추가 재정 비용은 들지 않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경력교사 비율이 높아지면 인건비 비율이 좀 더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에 따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어쨌든 필수인 거잖아요. 이게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을 해서 제시하면 될 것이고요. 물론 이를 고려할 때 어린이집 규모별, 그 다음에 아동 연령의 규모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3개의 진단을 하고 3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민석 국회의원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면 이제 끝나신다는데 끝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순복 교수님 고맙습니다. 손순복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네요. 딱 드는 생각이 나비 효과라는 거였습니다. 정글에 있는 나비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공기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태평양이 태풍으로 발전한다는 뭐 그런 이론이잖아요.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참 많은 일이 벌어지네요.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경력교사를 감축해야 되는 아주 질좋은 경력교사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게 결국은 또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이어지는 신박한 나비 효과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서수복 교수님 발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공교육의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진단과 과제 토론의 두 번째 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현실화 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패널 두 분의 얘기를 두 분 벌써 나오셨어요? 제가 나오라고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QCT에는 지금 내가 나오라고 해야 두 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 전략을 위해서 두 분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얘기 들을 텐데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의 홍승영 과장님 먼저 발표 듣고 그 다음에 면일 어린이집 오경수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순서대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입니다. 아마 이제 항상 이런 토론회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이 정책을 책임자 굉장히 이제 그 자리를 맡고 있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와서 현장과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비장하고 좀 정책을 정책답게 좀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저희는 항상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논의들은 그간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상 이제 논의할 때 대안 중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항상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있었고요. 앞에서 첫 번째 발제와 연결시켜서 보더라도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단순한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질적으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논의들은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의 질이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 그리고 이제 원장님 이하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질과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이면서 또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분명 어떤 제도와 지원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개개인의 어떤 다양한 원장님과 그 선생님들의 다양한 특징들과 또 이제 자질들이 사실은 만나서 또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와 또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결합돼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소가 이제 특별히 강조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린이집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어렵다거나 이 운영을 걱정하느라 어린이집에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사실은 보육지원 체계를 2020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연장보육과 이제 연장보육교사를 지원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의 자질과 이제 경력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보육교직원 그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경력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다양한 반에 영아반과 유아반이 이제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선생님들이 다 배치되어서 사실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더 큰 위기감을 사실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식의 변화에 관련돼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듭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은 또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와는 달라서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보육이 되었지만 의무보육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게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해서 연말에 이르기까지 현원의 변화도 계속 있고 심지어 이제 반수도 계속 개설되고 이제 반수가 또 변경되고 이런 사태를 사실은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 방식의 변화는 좀 어린이집의 특수한 운영 형태하고도 좀 연결을 지어서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으로 이제 사실은 통합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통합은 아니고 또 교육부에서 이제 그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제 3호소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보육료 이외의 재원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부가 별도의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율만 이제 또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좀 천천히 될 수밖에 없는 좀 걸림돌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부 내에서 저희가 협업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규모의 어린이집이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표준보육 비용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이렇게 비용을 이제 비율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좀 보편적인 어떤 유형의 이제 반 구성이나 규모를 이제 사실은 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다양한 어린이집의 규모와 반 구성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좀 실제로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쉽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이 잘 되겠지, 인건비도 주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사실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어린이집과 소통을 하셨던 많은 의원님들도 이게 정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모두 다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경력 교사가 들어올수록 어린이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에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자질이 높은 좀 그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좀 아동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교사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3년에 한 번씩 받는 보수교육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교육의 접근성도 좀 높이면서 교육의 내용도 좀 전문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계속 교사들도 배우고 또 이제 소통하고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제시해 주신 의견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정책과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지원 방식을 이제 변화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원이나 이제 정책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좀 분리를 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현실에서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그냥 이제 이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진짜 기관 운영 현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인건비들이 정말 이렇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표준교육 비용이나 이런 거를 조사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쪽으로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잘 듣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저도 이제 아이 2명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키우면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하원시킬 때 호흡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거의 노트보다도 더 소중했던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마저도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업무의 연속 시간이고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신뢰가 쌓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소통과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차근차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발표 감사합니다. 정책 책임 부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지는 그런 발제 내용이었고요. 현장의 어려운 그런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받은 내용을 봤을 때 파악이 되네요. 좋은 대안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이어서 며느리 어린이집 오경숙 원장님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 어린이집의 원장 오경숙입니다. 아까 김민석 위원장님이 힘드시죠라는 그 네 단어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경력 제가 30년 차인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홍 과장님이 저희를 또 따뜻하게 지원해 주실 것 같아요. 이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중장기 계획에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복지부의 노력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연구들 중에 이 확충과 내실화 방안 연구들이 과연 우리 보육 현장과 보육 현장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30년 차인데요. 교사였다가 원장으로서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오고 있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어린이집 하나 잘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에 있어서 그 지역에 좀 필요한 유형, 그 지역에 필요한 운영의 형태 등이 좀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끼리 다양한 문제를 서로 협업도 해보고 결국 나와 내 주변만의 힘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 원고에서 4가지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행 정부 지원 시설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방식을 외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 공보육의 선두 역할에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를 유아교사 30%, 영아교사 80%로 인건비 지원 받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한 외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당연히 100% 지원받아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행의 인건비 지원 방식의 한계는 반정원의 50% 이상일 때 지원하는 거지 이하일 때는 아동도 부족한데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보육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원 방식은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사하고 항상 비교를 하고 경력자와 또한 우리가 좀 더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누리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이 30%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머지 70% 인건비를 보육료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원이 100% 채워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전국 미지원 시설과 비교할 때 운영 보조금에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보육사업이 사회복지법에 근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건비 보조 방식도 저희 사회복지법 지원체계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초등 돌봄, 다함께 돌봄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에게는 사회복지법을 따르고 있고 역사가 긴 보육료는 인건비 지원의 100% 지원을 부탁하고 싶고요. 또한 이 돌봄은 4대 보험까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지원이 관련 부처 사업의 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입 교사들이 보육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때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호봉 체계는 보육 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과 함께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일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예비교사들이 보육하고 관련된 과제 수행과 보육 현장에 필요한 비슷한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하고 함께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불공평한 처우라는 원장들은 교사에게 미안해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교사에게 노력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끌어올린 교사들을 인정해주는 호봉체계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보육에 지원하면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 논의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반드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확충 시에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공개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거리적 부분을 감안해야 하고 또 그 지기에 필요한 시설 유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또 교육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신규 설립 계획, 민간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들을 살펴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부처의 협업 없는 무분별한 영유아 교육권의 확대는 국가 예산 낭비이며 근로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사업은 이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보육 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보육 서비스의 질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이렇게 제시된 개선안을 하나씩 실천해 갈 때 시대 흐름에 맞는 공보육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보육 완성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공보육의 선두 역할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경수 장관님 감사합니다. 좀 한 가지 섭섭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님 얘기만 이 자리에 지금 김민석 위원장님 얘기만 계속하고 이 자리에서 좌장 2시간째 하고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역시 문제는 잘생김인가? 이런 이런 엎드려 절받기 좋아합니다. 오경수 관장님 결국은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들어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에 토론을 그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질문이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감수성 향상에 대한 첫 번째 토론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완정 우리 교수님이 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본인 아이들에 대한 아동 발달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린이집 입학 전에 아동 발달 검사와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교수님 좀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CCTV 정책에 대한 어떤 현실화 방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 토론의 장은미 소장님이나 우리 누구였죠? 우리 김윤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윤진 우리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면 CCTV 문제는 아까 발표할 때 언급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답변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을 위한 지원책은 뭐냐.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이어서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 홍승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싶어요? 질문은 그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니까요. 그거는 홍 과장님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쳐 그냥 갑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한 현실화 방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1990년대와 2021년대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변함이 없고 부모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 홍 과장님하고 아까 그 주제와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이 대답해 주시고요. 근데 다 같아요. 지금 뭐 80명 이상 어린이집 조리사 2명 채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리사 1명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필수 교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아반 80%, 유아반 30% 지원을 위한 높은 호봉의 교사가 영아반에 배치가 많이 되는 점, 경력, 능력 높은 교사들의 역량 발휘를 위한 유아반 지원율 상향에 대한 생각, 이런 대책인데요. 이거는 우리 손수복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영아반의 80%가, 유아반 30%가 지원으로 인한 높은 호봉의 교사가 영아반에 배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과 능력이 높은 교사들의 역량 발휘를 위한 유아반 지원율 상향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제도적 방법이 있냐 이런 거예요. 이건 손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된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홍 과장님이 한 두세 가지 되네요. 홍 과장님 답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완정 교수님부터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갈까요? 예, 발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량도 조금 낮은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발달 검사 의무화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동 발달 검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현재 한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그 효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동 발달 검사를 한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낙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부모 역량 지원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김윤진 교수님이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물으셨거든요. 그 김윤진 선생님 좀 답변 부탁할게요. CCTV 그 정책 현실화에 대한 답변을 아까 이야기하셔서 지금 현재 CCTV 열람을 요청을 하면 부모가 CCTV에 모자이크 처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면다 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교실의 프라이버시, 선생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그냥 그 아이에 대한 동상 파악이라든지 그 아이의 행동 파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가 음성 녹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부모님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그리고 CCTV를 열람을 할 때 불필요할 경우에는 음성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저희 국회에서도 이 CCTV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의사들의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저희들 아주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인권의 문제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그 진짜 아슬아슬한 담벼락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구속이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살고 이런 아주 그냥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CCTV 하면서도 녹음도 되는 기능들이 있는 좀 그런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순명 과장님 뭐 답변할 게 좀 많은데요. 짧게 압축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공립 현재 어린이집에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국공립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좀 적합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아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보육교직원들이 이런 보육 현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관 중심인 곳도 있고 누리과정 중심인 곳도 있고 또 장애아를 보는 곳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 교육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과 그다음에 필수 교직원에 대한 비용 지원을 이제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조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필수 교직원에 대한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비용들 지원이 어려운지 조금 좀 더 이제 보육료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료 이제 수입 지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의 예산 확보나 정책 지원 방향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사고가 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이제 인건비 지원 기준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현원 기준을 또 충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0세반부터 이제 5세반 전체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3, 4, 5세반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또 이제 저희가 보육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예산 논의 과정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다양한 비용 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실무선에서는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과 아이들의 감소 그리고 이제 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만족한 대답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홍 과장님의 깊은 고민이 담긴 얘기였고요. 사실은 보건복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때인데요. 사실은 그 보육하고 교육하고 유보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사실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이제 손순복 교수님이 마지막 그 질문 나온 거 좀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사실상 저한테 주는 질문도 제가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근데 영아반 80%가 유아반 30%가 되는 것은 그 배경에는 유아반이 아동대 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 보육료에서 그만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0%를 책정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발제한 거 1번의 이제 발제 첫 번째 진단과 세 번째 진단이 실현되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30% 지원하던 것을 일단 50%라도 좀 지원을 해서 교사들이 좀 자유롭게 사실상 알게 모르게 교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경력이 많으면 나 유아반의 성향을 가졌는데 유아반의 성향을 가진 교사가 영아반 가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이를 끌고 가는 이 가능성이 매우 많을 수 있어서 그래서 유아반에 가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이 급여 때문에 영아반에 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그 교사들이 이직하는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인건비는 안 되고 경력은 올라가고 은근히 눈치 보게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일단 50%가 먼저 해결이 되고 불리하던 인건비를 그냥 인건비 100%로 주고 운영비를 보육료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결국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주면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과장님 너무 죄송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비빌 언덕 우리 홍승동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플로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없는 걸로 하나 둘 셋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장은미 우리 소장님이나 혹시 오경수 원장님 혹시 추가로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짧게. 됐어요 늦었어요. 그 우리 장은미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옆구리 찔러서 나오는 얘기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토론과 패널로 참여해주신 이완정 교수님, 장은미 소장님, 김윤진 선생님, 그리고 손수목 교수님, 홍수명 과장님, 오경수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공유가 있었을 테고 그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믿습니다.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말씀 주셨던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나온 얘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서 또 저희 국회에서 제 역할 다하면서 좋은 대안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줌에서 한 2,000여 명의 우리 원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의견으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네네 어떻게 죄송해요. 그대로 안 되겠고 위에 오신 분들 사진 하나 찍으세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정답 해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원희 의원님을 제가 뵙는 건 오늘 처음 뵀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줌과 유튜브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물려 계신 거 아니에요?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의원님만 좋아하시다. 너무 의원님만 좋아하세요. 저쪽 계신 분들은 일로 와주셔야 돼요. 오른쪽 계신 분들은 왼쪽으로 와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찍겠습니다. 뒤에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자, 앞에도 보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조금만 좀 와주시겠어요? 이쪽만 친하고 이쪽은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자, 이쪽에 계신 분들 옆으로 좀만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약간만 좀 벌려주세요. 너무 친한 척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퍼져야 돼요. 네, 좀 이렇게 퍼져. 예, 그렇죠. 자, 우리 회장님 안으로 좀 더 들어오시고요. 아직 방송 중인데 방송은 계속 나가요. 방송 중입니다. 찍어도 되나요? 일단 빨리 찍고. 자, 됐나요?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를 이러면 위하여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속을 시원하게 진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정인자 여시회장님, 김원희 국회의원님, 또 이완정 교수님, 손수석 교수님, 지적 토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줌과 유튜브에 올려주신 많은 의견들 저희가 다 진정하고요. 모두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본 토론회 자료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공감하시고